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마 고독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대인이 고독을 느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된 것만 같은데요. 이 외로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 이 책은 불안을 느끼는 주인공 시마우와 그의 멘토 사토가 나누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되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사토씨, 이렇게 얼굴 뵙는 거 꽤 오랜만이네요. 그렇군요. 요즘은 온라인 미팅도 많아져서 물리적, 시간적 거리를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 업무를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술 마시러 갈 기회는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좀 외롭네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애인도 없기 때문인지 문득 생각해보면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한 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고독과 고립이 매우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노인들의 고독사, 히키코모리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니까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양이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고양이요? 고양이 좋아요. 고양이는 속이지도 않는 데다 인간과 달리 은혜를 잊지 않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고양이가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토 씨가 고양이라고요? 저 정말 지금 진지하거든요. 사토 씨도 고독을 느끼나요? 그거야 당연하죠. 512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을 때 말 그대로 고독했어요. 다만 기질적으로 내향적이고 비교적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라고 자부하는 편이에요. 또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는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견디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하세요. 그런데 체포되고 나서 많은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떠나갔다고 하셨는데 그건 외롭지 않았나요? 뭐 그랬죠. 그렇다고는 해도 진정한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3명만 남아있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차갑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인이 되고 나면 누구든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친해지게 되죠. 사토 씨는 항상 명확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한 세상이 됐는데 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실제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개인 차원이 아니라 현재 사회의 폐쇄성이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본이나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애초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문제 때문일까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고민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 실체는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불안이라고 하니까 왠지 막연하네요. 막연한 불안은 바로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아쿠타가와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라고 썼어요. 이 심리적 이유와 자살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체코슬라바키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시가리크 마사리크라는 인물이었거든요. 토마토 갈릭 마사라다? 자살은 근대적인 현상이다. 토마시 가리크 마사리크는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이기도 해요. 빈 대학에서 그의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 현대 문명의 사회적 대량 현상으로서의 자살이에요. 그중 그는 개신교 지역과 천주교 지역에서의 자살률 차이를 통계적으로 조사했어요. 자, 어느 쪽이 높은 자살률을 보였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개신교가 새로 태어난 종파였던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종교개혁은 도시 지역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신교도가 많이 사는 지역은 근대적인 도시가 중심이었죠. 반면 천주교도가 많이 사는 지역은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입니다. 즉, 개신교 지역 쪽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살률의 경우 천주교 지역이 더 높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개신교 지역이 더 높았다는 말인가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도시 쪽이 뭔가 정이 없을 것 같은 차가운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죠. 당시에도 역시 빈곤이 자살의 큰 요인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마사리크가 조사한 결과 근대화로 더 풍요로웠던 개신교 지역의 자살률이 오히려 높았어요. 그렇다면 자살 원인은 빈곤과는 별개라는 건가요? 네. 근대화한다는 건 사회가 많이 변해가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근대화로 모두가 평등하게 풍요로워진다면 좋겠지만 현대를 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낙오되는 사람이 생길 것 같고요. 맞아요.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은 불안정을 뜻하기도 하죠. 그 불안정한 동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자살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는 거예요. 즉, 자살이란 근대적인 현상이라는 가설을 세운 것이 마사리크였어요. 이건 후에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천주교도는 근대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도시와 비교하면 농촌 지역은 고독이나 불안을 느끼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농사는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해야 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먹는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변화의 속도도 완만해서 비슷한 나날이 계속된다는 느낌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왠지 현대에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러한 마사리크의 견해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속에서 원격 근무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혼자가 되기 쉽잖아요. 말하자면 도시화의 최절정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독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선배 중에는 출근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반복되는 업무가 그토록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경 안정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란 동물은 늘 갖지 못하는 것을 갈구하네요. 일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정책과 미래가 불투명한 경제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네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람을 고독하게 한다. 그 밖에도 사람이 고독해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요인은 근대화,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한 거란 생각이 커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란 단적으로 보면 분업이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서 개개인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 일이나 자기 인생의 전체상을 볼 수 없게 되죠. 분업이라면 일전에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네요. 맞아요. 그때 나온 사람이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예요.
스미스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것은 분업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은 기억하시죠? 네. 분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부품 같다고 느껴요. 분명한 건 지금 저도 회사에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속품 같은 느낌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낳은 고독의 실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걸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받는 급여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급여 수준, 지위 등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고독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를 재는 돈이라는 지표가 회사에서는 그 인간 자체를 재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군요. 그것을 두고 마르크스는 인간이 소외받고 있다고 표현해요. 소외요? 여기서 소외란 소원하다, 거리를 두다, 분리하다 등의 뜻에 가깝죠. 이 말을 철학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독일 철학자 헤겔이었어요. 사람이 본래의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던 정신세계를 드러내어 소원한 존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기 소외란 표현을 사용해요. 또 조금 어려워졌어요. 어렵죠? 일단 여기서는 실제 자신의 것임이 틀림없었던 것이 어쩐지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익숙하지 않은 느낌,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를 소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 파악해 두세요. 마르크스는 이 소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본래의 노동은 인간에게 본질일 텐데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노동 때문에 남을 위해 물건을 만들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노동 자체에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죠.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란 게 회사에서는 극히 일부분이고 만일 내가 없어져도 다른 누군가가 대체되면 그만이겠지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기업이 고독을 느끼기 쉽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고독을 덜 느낄 수도 있어요. 회사가 작으면 직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내죠. 서로 생일을 축하해 주거나 아이가 공부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사장이 다소 돈을 융통해 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서로 얼굴을 안다는 것은 안정을 느끼기에 중요한 조건이 되죠. 직원 모두가 서로 얼굴을 알고 있을 정도의 규모가 사람을 안심시킨다는 거군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규모의 문제는 의외로 중요해요. 물론 대기업이 급여가 높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서로 아는 인간관계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둘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고독의 세 가지 의미.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시마오 씨는 고독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셨는데 원래 고독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혼자라서 외롭거나 괴롭다는 거 아닐까요? 사실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고독하다고는 볼 수 없죠. 이 부분에 대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렌트는 혼자의 세 가지 의미 혹은 상태가 있다고 했어요. 고독, 고립, 외롭거나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상태. 왠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머릿속이 뒤죽박죽 됐네요. 순서대로 설명해 나가죠. 첫 번째, 고독이 반드시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혼자는 혼자인데 사람이 고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고할 때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독해집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고립은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정치적 고립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민주화 정당을 해체하기 위해 민주화 정당을 힘든 지경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다만 이 고립은 사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생산 활동에는 오히려 필요하기도 하다고 아렌트는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롭거나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상태인데 이것은 완벽히 혼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가족, 친구, 국가 등과 단절되어 살아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외롭다고 느끼는 것도 다 똑같지 않고 세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군요. 네, 맞아요. 따로 혼자서 독서를 하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면 그건 아렌트가 말하는 고독에 해당하며 오히려 인간이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할 때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다소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도 고립 상태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소외감은 회사 밖에서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독과 고립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고독은 혼자서 생각하고 창조할 기회로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립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인 버림받은 상태, 외로움은요? 이 세 번째 상태가 제일 심각하죠.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 번째인 버림받은 상태뿐이에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고독은 이겨낼 필요가 없다. 진정한 고독인 버림받은 상태,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환경을 바꿔주세요. 네? 고독을 이겨낼 정신력을 길러야 하는 건 아니군요. 정신력이란 그 사람에게 미리 갖추어져 있는 체질 같은 거예요. 정신력을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망가져 버려요. 자신의 인내력을 과잉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사람은 타고난 체질만큼이나 정신력도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력이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어떤 의미에서 훈련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추천은 하지 않아요. 외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참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도중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네요. 그리고 경영자는 외롭다고 말들을 하는데 직장에서 점점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역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위 상승으로 고독해지는 것은 진짜 극소수일 뿐이에요. 그건 월급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닌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가 관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장이나 팀장 차원에서는 외로움까지 느끼지는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대기업 사장도 고독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그렇습니까? 대기업 사장의 대부분은 고용된 사장이니까요. 책임을 진다고 해도 사직하면 그만인 거죠. 오히려 중소기업 사장님이 한 성의 성주이기 때문에 외로움 또한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 사장은 전장의 장수 같은 거네요. 전쟁에서 지면 성이 함락되어 버리니까 당연히 위기감도 크겠죠. 사토 씨도 작가라는 직업에서 오는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작가라는 직업이 본래 고독해요. 거의 혼자 하는 물리적인 작업도 있고 작가라는 직업이 스스로 작가라고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독자들이 책을 읽어줘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화가나 늘 승부의 세계에 있는 바둑기사 등은 외로움을 느끼겠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외로움을 자기 걸로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고독을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건 그 고독을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말인가요? 고독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고민해서 고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켜 극복할 수 있어요. 고독을 힘들게 극복하려 하지 않고 장소를 바꾸거나 다른 걸로 승화시키면 되겠네요.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체 없는 SNS가 우리의 고독을 치유할 수 없다. 이상한 게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SNS 등으로 쉽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결국 SNS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건 환상일 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SNS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시마오 씨가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때 정말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전화하면 가족을 제외하고는 정말 적네요. SNS 친구라고 해도 그 중에 정말로 친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트위터를 보면 매일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언쟁을 벌여요. 물론 좋은 것이 있으면 공유되는 긍정적인 연쇄 반응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디지털 커뮤니티 공간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착각해 버리는 거죠. 디지털 공간에서 실체란 뭔가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폭언하면 자칫하면 상대에게 물리적으로 얻어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입 밖에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SNS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걸 잊어버려요. 확실히 평소 같으면 말하지 않을 만큼 큰 일이거나 심각한 일을 SNS상에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토씨는 가끔 메일에서 받는 인상과 상대방의 실제 인상이 달라서 놀라는 일은 없나요? 그런 사람은 조심하는 편이 좋아요. 저는 메일을 읽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답장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친분을 맺지 않아요. 사토씨답네요. 코로나19와 같아서 아예 없어지도록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고독, 불안이란 게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제시한 두 철학자의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불안이란 인간의 근원적 자유가 체험하는 아찔함이다. 외로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외로울 때만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즉 인간이 자유로운 한 고독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죠. 시마오 씨가 지금 고독이라고 느끼는 건 시마오 씨가 자유롭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고독하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죠. 하지만 자유는 고독과 교환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독을 희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내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소 고독이나 불안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두세요. 네, 알겠어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외로움을 느끼는 방식도 달라질 것 같아요. 매우 감사했습니다. 고독은 극복하려 하지 말고 철저히 피하는 게 좋다. 현대인이 고독을 느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포함해 모든 게 분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회사 안에서 할당된 일을 하죠. 그 때문에 인생 전체의 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다면 그때는 바로 본인의 환경을 바꿔보세요. 삶의 장소,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위험한 경우는 고독을 이겨내는 게 강한 인간의 증거인 듯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인내력이 있으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지금 안고 있는 감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바꿔보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나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창의력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이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SNS 등에서 타인과 표면적으로 사귀는 것보다 자신의 고독과 잘 어울리는 것, 자기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이 앞으로의 긴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